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걸려 비단 치맛자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화려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가녀린 두 손은 거칠고 무거운 쌀자루를 꽉 틀어진 채 흙바닥을 질질 끌고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험한 노동 탓에 하얀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차가운 흙과 뒤엉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지만 그녀는 행여나 순찰을 도는 하인들에게 들킬세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꽉 깨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짠맛, 나는 핏물만 삼키며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 자취를 감춘 음산한 정원에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그녀의 곤두선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 하나에도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는 듯한 극한의 공포 속에서 화려는 다시 한번 젖먹던 힘을 다해 어깨에 맨쌀자루를 끌어당겼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오만방자하고 표독스럽기로 소문난 윤대감댁의 정녀. 그 고귀한 화려한 아가씨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도둑 고양이처럼 밤바람을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온 장안이 발칵 뒤집힐 노릇이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수십 번도 더 밀려왔지만 화려는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도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무거운 생명줄을 이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가장 냄새나고 허름한 곳,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천한 노비들이 기거하는 행랑채 끝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 무사히 닿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일념뿐이었다. 진흙 창통에 빠져 비단신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선발로 걷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기묘하게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다. 행랑채에 가까워질수록 썩은 집단 냄새와 씻지 못한 땀 냄새가 매서운 밤바람을 타고 코끝을 찔렀으나 화려는 멈추지 않고 마침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 앞에 다다랐다. 이곳은 몇 달 전 빚에 팔려 윤대감 댁으로 들어온 유독 말수가 적고 눈빛이 서늘한 노비 백무가 매일 밤 모진 매질의 상처를 안고 쓰러져 잠드는 짐승의 굴과도 같은 곳이었다. 화려는 거친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서서 문살이 다 부서진 낡은 방문을 응시했고,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낮 동안 자신이 백무에게 퍼부었던 독설과 채찍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심장을 옥죄어왔다. 대낮의 화려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악독한 여인이었다. 치장하는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시종들의 얼굴에 뜨거운 찬물을 집어던지고 마당을 쓰는 하인의 빚을 소리가 거슬린다며 한겨울에 얼음물을 끼얹어 쫓아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화련을 두고 어미를 일찍 여의고 오냐오냐 자란 탓에 성정이 괴팍해진 마녀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그녀가 그토록 도끼 품은 가시를 사방에 세우고 광인처럼 행동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아는 이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은 살얼음판 같은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그녀만의 슬픈 생존 방식이었다. 화련의 생모였던 정실 부인이 알 수 없는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며 끔찍하게 세상을 떠난 후 안방을 차지한 계모 허씨와 그녀의 아들 기숙은 호시탐탐 화련의 목숨을 노리며 거대한 뱀처럼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허씨의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눈빛과 기숙의 비열한 웃음 뒤에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고 눈엣가시 같은 전처의 자식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는 무서운 음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화련이 옛날처럼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그대로 드러냈더라면 그녀는 이미 허씨가 몰래 탄 독약이 든 탕약을 마시고
어미의 뒤를 따라 차디찬 무덤 속에 누워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화려는 악녀가 되기로 결심했고 매일 밤 어미를 부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면서도 날이 밝으면 핏발선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쥐잡듯 잡으며 온 집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미쳐 날뛸수록 계모 허씨 일당은 그녀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고 아버지 윤대감 역시 거칠어진 딸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으로 그녀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화련의 완벽한 철벽 같은 연기에도 균열을 일으킨 존재가 바로 그 노비 백무였다. 백무는 기숙의 수하들에게 이유 없는 발길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어 마당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신음하거나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고 그저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유난히 눈보라가 치던 지난 겨울 며칠을 굶은 백무가 자신의 몫으로 나온 쉰내. 나는 밥덩이를 울고 있는 어린 노비에게 말없이 건네주고 쓰러지던 모습을 몰래 지켜본 화려는 그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자신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 울부짖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날 이후 화려는 백무가 혹독한 매질을 당할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며 회방을 놓아 간접적으로 그를 구해주었고 오늘 밤처럼 곳간에서 쌀을 훔쳐 그의 처소 앞에 몰래 놓아두는 위험천만한 짓을 벌써 여러 번 반복해오고 있었다. 삐걱 낡은 문을 밀치고 들어간 방 안은 습기와 곰팡내로 가득 차 있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거칠고 규칙적인 사내의 숨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화려는 바닥에 무거운 쌀자루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장 차갑고 오만한 어조로 침묵을 깨뜨렸다. 누구냐 이 야심한 밤에 쥐새끼처럼 기어든 자가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그러나 도저히 천한 노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묵직한 백무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히자 화련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부싯돌 부딪히는 소리가 몇 번 나더니 이내 희미한 호롱불이 켜졌고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찢어진 비단옷을 입고 흙투성이가 된 화련과 바닥에 놓인 거대한 쌀자루를 번갈아 바라보는 백무의 날카로운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이 천한 것, 내 주제에 감히 잠을 자느냐. 내 놈이 굶어 죽어 송장이 되면 아버님 체면이 깎일까 보아. 내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가져왔으니 어서 바닥에 엎드려 은혜에 감사하라. 화련은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을 감추고 짐짓 턱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백무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누더기 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넓은 어깨와 곳곳에 새겨진 끔찍한 흉터들이 흐린 불빛을 받아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꼿꼿한 자태로 서서 흙투성이가 된 채 뒤로 다급히 감춘 화련의 피 맺힌 손끝을 말없이 응시했다. 소인 같은 청것의 하찮은 목숨까지 이리 깊이 헤아려 주시니 그 크신 은혜의 뼛속까지 황송하옵니다. 아가씨, 백무는 허리를 굽혀 깎듯이 예의를 갖추어 말했지만 그의 억양 없는 평온한 목소리 밑바닥에는 화련의 어설픈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조소가 섞여 있어 그녀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화련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상처난 손에 닿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서둘러 앙칼진 목소리로 변명하듯 내뱉었다. 말대꾸하지 마라. 이 은혜를 잊고 행여나 게으름을 피운다면 내일 당장 내 놈의 살가죽을 벗겨 개미 밥으로 던져줄 것이야. 그녀는 황급히 뒤돌아섰지만 부서진 문지방을 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고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난 맨발은 밤바람에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 안채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밤길이 몹시 험하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백무의 낮고 차분한 음성이 화련의 발목을 족쇄처럼 붙잡았다. 사나운 들짐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 짐승에게 물어뜯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부디 고귀한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것은 단순한 밤길 조심하라는 인사가 아니라 겉으로는 고귀하지만 매일 밤 맹수 같은 계모와 이보고라비 사이에서 피 흘리며 위태롭게 서 있는 화련의 처지를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다. 화련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굳어버렸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내달렸다. 안채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불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득했다. 발바닥은 돌부리에 차여 피범벅이 되었고 공포와 긴장감으로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나 화련은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완벽하게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어야만 했다. 간신히 자신의 처소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털썩 주저앉았고 곧바로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에 손을 담그자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붉은 핏빛으로 물들며 그녀가 견뎌낸 밤의 처절함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오열하며 다가올 내일의 끔찍한 전투를 준비했다. 동이 트기 무섭게 화려한 처소 방 마당에서는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어찌하여 곳간의 쌀이 비었단 말이냐. 당장 열쇠를 가진 자를 잡아들여 주리를 틀어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계모 허씨의 앙칼진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오자 화련은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 자국을 지우고 붉은 연지를 짙게 바르며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무심한 표정을 장착한 채 문을 확 열어젖히며 대청마루로 걸어 나갔다. 아침 대바람부터 천박하게 웬 소란이십니까? 어머니, 제 단잠을 깨운 죄를 어찌 다 감당하시려 합니까? 화련히 코웃음을 치며 거만한 목소리로 마당을 내려다보자 하인들을 닥달하던 허씨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독사 같은 눈을 번뜩였다. 허씨의 입가에는 평소와는 다른 비릿하고 승리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이보고라비 기숙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손에 무언가를 쥐고 흔들고 있었다. 아가씨의 단잠을 깨워 송구합니다만 간밤에 곳간을 턴 도둑년의 흔적을 찾아서 말입니다. 기숙이 흔들어대는 것은 다름 아닌 간밤에 나뭇가지에 걸려 찢겨 나갔던 화련의 치맛자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붉은 비단 조각이었다. 화련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고 눈앞이 새하얘지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허씨는 치밀한 덫을 놓아 화련히 스스로 곳간을 열고 쌀을 빼돌리도록 유도했던 것이며 이 비단 조각 하나면 화련을 도둑으로 몰아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하고 가문의 수치라며 내쫓거나 죽일 명분이 충분했다. 쥐 죽은 듯 고요해진 마당 한가운데서 허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고 화련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스며드는 피맛을 느끼며 자신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붉게 빛나는 비단 조각이 기숙의 손끝에서 팔랑거리는 순간 화련의 귓가에는 수천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흉통을 뚫고 나올 듯 요동치는 심장은 금방이라도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칠 것처럼 덜컥 내려앉았고 핏기가 가신 손끝은 거세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입술 안쪽에 연한 살을 비릿한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꽉 깨물며 겉으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하고 교만한 표정을 완벽하게 유지해냈다. 아버지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입궐하여 안 계신 이 넓은 마당은 이미 계모 허씨가 촘촘하게 쳐놓은 거미줄의 중심부였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간 저 독사 같은 모자에게 단숨에 목덜미를 물어뜯겨 숨통이 끊어질 것이 자명했다. 오라버니의 손에 들린 저 더러운 헝겊 쪼가리가 어찌하여 내 치맛자락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어 실소가 다 나옵니다. 화련은 짐짓 가소롭다는 듯 길게 코웃음을 치며 화려하게 수놓아진 모란꽃 부채를 펼쳐들고는 가장 나른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천박한 쥐새끼들이 빨래터에서 내 헌옷가지를 훔쳐다 잿간 놈들의 구멍난 바지춤을 기워 입는 것까지 이 내가 일일이 신경 쓰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녀의 앙칼진 말에 기숙의 비열한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만 곁에 서 있던 계모 허씨는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더욱 짙게 띠며 차가운 뱀처럼 매끄럽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화련의 변명을 부드럽게 맞받아치며 서서히 올가미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어머나, 우리 고귀하신 아가씨께서 어찌 아침부터 이리 험한 말씀을 하실까? 물론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밤눈이 어두운 도둑놈이 아가씨의 처소 앞을 지나다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찢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허씨는 비단 자락을 쓰다듬으며 조롱 섞인 눈빛으로 화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의 화련은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불쾌감을 느끼며 뾰족하게 응수했다. 그렇다면 당장 이 집안의 기강을 흐린 그 천한 도둑년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마당에 꿀리고 주리를 틀어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이 아닙니까? 어서 제 눈앞에서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을 치워버리시지요. 화련은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교만함을 한껏 끌어올려 소리쳤고 속으로는 제발 이 위태로운 연극이 들통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숙은 기다렸다는 듯 몽둥이를 든 장정들을 향해 턱짓을 했고 이내 행랑채 구석구석에서 비명과 둔탁한 마찰음이 터져 나오며 집안 전체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잠결에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온 노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며 살려달라 애원했고 뽀얗게 일어난 흙먼지와 사람들의 두려운 채취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를 역겹게 물들여가고 있었다. 화련의 시선은 흙먼지 속에서 무자비하게 걷어차이고 있는 하인들 사이를 다급하게 훑었고 이내 어젯밤 자신이 쌀을 가져다 주었던 그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사지를 붙잡힌 채 거칠게 끌려 나오는 백무의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솟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백무는 어젯밤 입었던 찢어진 누더기 옷을 그대로 걸친 채 무릎이 꺾여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의 서늘하고 깊은 눈동자만큼은 짐승처럼 번뜩이며 흙바닥을 내려다보는 화련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짧은 찰나 동안 무겁게 부딪혔고 화련은 그의 눈빛에서 원망이 아닌 알 수 없는 묵직한 경고를 읽어내고는 황급히 턱을 치켜들며 모멸감 가득한 표정으로 시선을 외면해야만 했다. 만약 여기서 그녀가 백무를 향해 아주 작은 동정심이라도 내비친다면 그것은 곧 두 사람 모두의 파멸을 의미하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화련은 부채 손잡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며 버텨냈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내 놈들 중 누가 감히 어머니의 곳간 열쇠에 손을 대고 귀한 쌀을 빼돌렸는지 당장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기숙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물풀의 나무 몽둥이가 가장 앞에 엎드려 있던 늙은 노비의 등을 자비 없이 내리쳤고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살칸이 터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마당을 섬뜩하게 울렸다. 매질은 무차별적으로 이어졌고 흙바닥은 금세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으며 그 끔찍한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대청마루까지 밀려와 화련의 코끝을 찌르자 그녀는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느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기숙의 발걸음이 마침내 평소 그가 가장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꼿꼿한 노비 백무의 곁에서 멈춰섰고 마당에 감도는 긴장감은 일순간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내 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근본 없는 청것이 평소에도 눈빛이 불손하더니 필시 내 놈이 밤도둑질을 한 것이 틀림없다. 기숙은 군화발로 백무의 명치를 사정없이 걷어찼고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입은 백무의 입술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신음조차 흘리지 않은 채
무서운 침묵을 지켰다. 연이은 발길질과 채찍질이 백무의 넓은 등을 피투성이로 만들며 찢어 놓았지만 그는 고통을 삼키는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는 화련의 내면은 이미 1000갈래만 갈래로 찢기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화련은 당장이라도 마루에서 뛰어내려 기숙의 손에서 채찍을 빼앗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으나 그럴수록 오히려 등받이 없는 평상에 더욱 나른하게 몸을 기대며 지루하다는 듯 길게 하품을 내뱉는 잔혹한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아침부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니 내 비위가 상하여 도저히 봐줄 수가 없군요. 고작 쌀 몇 가마니 잃어버린 일로 이리 집안을 들쑤셔 놓다니 어머니의 옹졸함에 참으로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그녀가 툭 던진 모욕적인 언사에 기숙은 채찍을 든 채 당장이라도 화련에게 달려들 듯 살기를 뿜어냈으나 허씨가 서늘한 미소와 함께 그의 팔을 제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가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작 매질 몇 번으로 저 독한 것들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허씨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리며 눈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도둑이 쌀을 삼키지 않은 이상 집안 어딘가에 작물이 숨겨져 있을 터 당장 행랑채와 저것들의 처소를 이잡듯이 뒤져서 단 한 톨의 쌀알이라도 찾아내거라. 허씨의 싸늘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화련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 같은 오싹한 한기가 뱀처럼 기어올랐고 그녀의 뇌리에는 어젯밤 자신이 손수 백무의 헛간 구석에 밀어 넣었던 거대한 쌀자루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숨통을 옥죄어왔다. 장정들이 사나운 사냥개처럼 행랑채로 우르르 몰려가는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대지를 울렸고 그 소리는 화련의 귓가에 다가오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끔찍하고 거대하게 증폭되어 들려왔다. 화련은 말라붙은 입술을 혀로 죽이며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천한 것들의 퀴퀴한 방구석을 뒤지는 꼴까지 제가 지켜봐야 할 이유는 없는 듯하니 저는 이만 방으로 돌아가 아침 단장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태연하게 돌아서려던 찰나 차갑고 뼈 있는 허씨의 음성이 그녀의 발목을 무거운 쇠사슬처럼 달아매며 단단히 붙잡았다. 어딜 가시려 하십니까? 명색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정녀이신데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는 이 중요한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허씨는 화련의 소매를 부드럽지만 억센 힘으로 틀어쥐었고 두 여인의 팽팽한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다. 화련은 계모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끈적하고 기분 나쁜 온기에 소름이 끼쳤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오만하게 쏘아붙였다. 어머니께서 그리 원하신다면 까짓것 지켜봐 드리지요. 행여나 빈손으로 돌아와 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든다면 어머님도 오라버니도 제 날카로운 질책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그 위태로운 기싸움이 이어지던 중 행랑채 쪽에서 승전보를 알리는 듯한 호들갑스러운 외침이 들려왔고 장정 2명이 낑낑대며 거대하고 무거운 쌀자루 하나를 대청마루 앞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왔다. 쿵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내던져진 쌀자루를 보는 순간 화련의 동공은 지진이 일어난 듯 거세게 흔들렸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밑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가 손에 피를 내가며 백무의 방에 옮겨다 놓았던 바로 그 자루였고 더욱 끔찍한 것은 자루 표면에 윤대감댁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붉은 인장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이 쌀자루가 저 요망한 노비 백무놈의 헛간 집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사옵니다. 장정의 보고에 기숙은 환희에 찬 괴성을 내지르며 피투성이가 된 백무의 멱살을 잔인하게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이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새끼. 내 놈이 밤마다 쥐새끼처럼 곳간을 드나들며 가문의 재산을 축내고 있었구나. 오늘 내 놈의 뼈를 발라 개차반으로 만들어주마.
기숙의 주먹이 백무의 얼굴을 강타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무의 고개가 꺾였지만 그는 바닥에 고인 핏물을 무심하게 뱉어낼 뿐 끝까지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화련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고 자신을 대신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려는 백무를 향한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의 이성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저 쌀은 자신이 가져다 놓은 것이라 소리치며 백무를 감싸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어머니의 재산을 훔쳐 천한 노비에게 상납한 미친년으로 몰려 자신은 물론이고 백무의 목숨까지 더욱 끔찍하게 끝장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넓은 비단 소매 안으로 깊숙이 감추고는 눈물이 차오르려는 눈가에 잔뜩 힘을 주며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주인의 얼굴을 다시금 덮었었다. 저런 은혜도 모르는 금수 같은 놈을 보았나. 아버님의 귀한 재산을 훔친 죄가 이리도 명백하니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고 다른 청것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화련은 마치 남의 일에 훈수라도 두듯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형을 촉구했고 그 소름 끼치는 냉혹함에 마당에 엎드린 노비들조차 몸서리를 쳤다. 기숙은 화련의 잔인한 동조에 신이 난 듯 호탕하게 웃으며 칼을 빼들려 했지만 허씨는 여전히 서늘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기숙을 막아서고는 화련을 향해 도끼가 가득 찬 시선을 천천히 돌리며 결정적인 동의를 드러냈다. 아가씨의 말씀대로 당장 목을 쳐도 시원찮을 중죄이나 내 이 일이 어찌 천한 노비 혼자만의 소행일까 깊은 의구심이 드는구려. 허씨의 서늘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녀는 품속에서 정성스레 접혀있던 붉은 비단 조각 하나를 더 꺼내어 대청마루 바닥에 보란듯이 툭 던졌다. 이것은 오늘 아침 백무놈의 처소를 뒤질 때 쌀자루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단 조각입니다. 아까 기숙이가 주운 조각과 맞추어 보니 어쩜 이리도 절묘하게 한 폭의 치맛자락이 완성되는지 참으로 기이하고도 통탄할 노릇이 아닙니까? 화련의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간신히 평상 손잡이를 붙잡고 버텨내야만 했다. 허씨는 이미 처음부터 백무가 아닌 화련을 사냥감으로 정해놓고 이 잔혹하고 완벽한 덫을 짜놓았던 것이며 밤바람에 찢긴 치맛자락은 그저 미끼였을 뿐 진짜 노림수는 화련이 쳐난 사내종과 밤마다 은밀하게 내통하며 가문의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더럽고 치욕스러운 누명을 씌워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하려는 것이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조선의 사대부 집안에서 정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파멸적인 결말이 눈앞에 거대한 괴물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어찌 감히 고귀한 양반가의 교수가 밤마다 천한 짐승의 방을 드나들며 추잡한 짓을 벌이고 가문의 곡식마저 훔쳐다 바쳤단 말입니까? 이는 윤대감 가문의 먹칠을 한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수치입니다. 허씨의 악에 바친 호통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마당에 엎드려 있던 노비들은 경악에 차 일제히 숨을 들이켜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화련은 너무도 치밀하고 끔찍한 모함에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거릴 뿐 어떤 변명도 내뱉지 못했고 그저 핏발선 눈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는 허씨와 기숙을 번갈아 노려보며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흙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백무가 입안에 고인 피를 뱉어내고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켜 세웠다. 마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갈라지고 쇳소리가 나는 백무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화련 역시 놀란 눈으로 그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 붉은 비단 조각은 소인이 며칠 전 아가씨의 처소 앞을 지나다 땅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다 장터에 내다 팔 요량으로
몰래 숨겨둔 것에 불과하옵니다. 소인 같은 청것이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아가씨를 우러러볼 수 있겠사옵니까? 모두 저의 알량한 도벽이 빚어낸 일이오니 쌀을 훔친 죄와 함께 달게 벌을 받겠사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모든 죄값을 홀로 뒤집어 쓰려는 백무의 처절하고도 결연한 거짓말에 화려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기숙은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워 분노로 이성을 잃고 몽둥이를 치켜들며 소리쳤다. 이 더러운 입을 함부로 놀리는 천한 새끼가 어딜 감히 주인의 일에 끼어들어 발뺌을 하려 드느냐. 퍽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백무의 머리를 강타했고 백무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흐려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으며 무릎을 꿇고 버티고 있었다. 입을 다물지 못할까. 저 간악하고 입에 침 발린 놈의 혀를 당장 뽑아버려라. 허씨는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장정들에게 눈짓을 했고 굵은 밧줄과 거친 집더미가 널브러진 마당으로 백무를 무자비하게 끌어내렸다. 저놈을 당장 멍석에 말아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치고 또 쳐라. 내 저놈의 입에서 요망한 화련년이 시켰다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매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허씨의 잔혹한 명령에 장정들은 무자비하게 백무의 몸을 거친 멍석으로 둘둘 말기 시작했고 화련은 짐승처럼 묶여 숨조차 쉬지 못하는 백무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눈앞이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멍석 위로 둔탁한 몽둥이질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피와 살이 튀는 끔찍한 타격음이 고요한 아침의 공기를 찢어발기며 화련의 고막을 잔인하게 강타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쳐놓았던 오만함이라는 가시돋친 방패가 오히려 무고한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처절한 자각이 그녀의 심장을 예리한 비수처럼 난도질하고 있었다. 중천으로 솟아오르는 잔인한 태양빛 아래 피로 얼룩진 마당 중심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화련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 서서히 점화되며 그녀를 벼랑 끝의 짐승으로 각성시키고 있었다. 멍석 위로 떨어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심장 박동과 겹쳐지며 화련의 고막을 잔인하게 찢어 발겼다. 피와 땀 그리고 흙먼지가 뒤엉켜 허공을 부유하는 가운데 백무의 억눌린 신음조차 점차 잦아들자 그녀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의 울음 같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미련하고 고집센 사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자신의 눈앞에서 뼈와 살이 으스러져 차가운 시신으로 변할 것이 자명했다. 당장이라도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마당으로 뛰어들어 저 무자비한 몽둥이를 맨손으로 막아내고 싶었지만 화련은 덜덜 떨리는 주먹을 비단 소매 속으로 깊이 감춘 채 입술을 지식이며 필사적으로 이성을 붙잡았다. 여기서 자신이 눈물을 보이며 자비를 구걸하는 순간 계모허 씨가 파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어 자신과 백무 모두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처박히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차라리 미쳐 날뛰는 광인이 되어 판을 완전히 뒤엎는 것만이 이 끔찍한 사형 집행을 멈추고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도였다. 화련은 눈가에 고인 물기를 도끼로 억누르며 머리에 꽂고 있던 무겁고 날카로운 금비녀를 거칠게 뽑아들고는 곁에 놓인 옥비치다기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파열음이 피비린내 나는 마당을 가로지르며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두르던 장정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만두지 못할까. 아침 대바람부터 개 잡는 소리로 내 귀를 더럽히더니 이제는 내 앞마당을 천한 것의 더러운 피로 물들여 불길한 기운을 끌어들이려 작정을 하였느냐. 화련은 산산조각 난다기 파편을 거침없이 밟고 마루 끝으로 걸어 나오며 마치 세상을 다 발 아래 둔 듯한 가장 교만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악에 받쳐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화련의 표독스러운 발작에 계모 허씨의 이마에 얕은 주름이 잡혔고 기숙은 몽둥이를 든 채
황당하다는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멈춰섰다. 아버님께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 어머니께서는 고작 쌀 몇 가마니를 핑계로 안채의 평화를 깨고 가문의 기강을 빙자한 사륙을 벌이고 계십니다. 화려는 독사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허씨를 쏘아보며 찢어진 비단 조각과 쌀자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턱을 꼿꼿이 치켜들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뎠다. 어찌하여 화를 내시는 겁니까, 아가씨? 가문의 재산을 도둑질한 파렴치한 종놈의 입에서 진실을 끌어내어 아가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려 함인데 이리도 매몰차게 막아서시다니요. 허씨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명이라니요. 내 입으로 저 천한 것이 내 치맛자락을 훔쳐갔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어머니께서는 내 말을 믿지 못하시고 저 버러지 같은 놈의 요망한 새치 혀에서 굳이 내 이름을 끄집어내려 이토록 혈안이 되신냅니까? 화련의 날선 호통이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리자 숨죽여 엎드려 있던 하인들은 이 예측할 수 없는 광기 어린 정녀의 기세에 짓눌려 더욱 몸을 웅크렸다. 오히려 내묻고 싶습니다. 지난달부터 안채의 살림살이가 턱없이 궁핍해지고 곡간의 곡식이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어머니께서는 그 책임을 저 하찮은 노비 하나에게 모조리 뒤집어 씌워 진짜 큰 도둑을 숨기려 하시는 것은 아니옵니까? 그녀가 던진 뜻밖의 역공에 허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기숙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련이 지난 몇 달간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몰래 허씨 모자의 뒤를 캐며 모아두었던 치명적인 비밀의 파편이었다. 겉으로는 사치와 폐악질을 일삼는 미친년처럼 행동하면서도 밤이 되면 은밀히 장부를 확인하고 허씨가 외가 쪽 상단과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막대하게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던 것이다. 쌀자루 사건은 단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덫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씨 일당이 저지른 거대한 횡령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만만한 백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더러운 수작임을 화련은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내 인연. 어딜 감히 하늘 같은 어미에게 그런 해괴망측한 모함을 한단 말이냐. 당장 입을 다물지 못할까. 기숙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몽둥이를 치켜들며 화련을 향해 돌진하려 했으나 화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숙을 향해 서늘한 조소를 날렸다. 오라버니께서 지난 보름날 밤 은밀히 뒷문으로 불러들여 무거운 괴짝을 넘겨준 박상단의 행수 이야기라도 꺼내야 그 천박한 입을 다무시겠습니까? 내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면 이 집안의 곡간 장부부터 낱낱이 파헤쳐 쥐새끼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입니다. 뼈를 때리는 화련의 구체적인 추궁에 기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들고 있던 몽둥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허씨 역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화련에 미친 개 같은 물어뜯기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닫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화련은 이 틈을 타 장정들을 향해 매서운 눈을 부릅뜨고 명령했다. 당장 저 더러운 멍석을 풀어헤치지 못할까. 내 아버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저놈의 목숨을 연명시켜 내 손으로 직접 저놈이 훔쳐간 내 물건들의 행방을 고문하여 알아낼 것이다. 기세에 눌린 장정들이 허씨의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자 화련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걷어쥐고 직접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녀가 다가가자 피냄새가 훅 끼쳐왔고 멍석 사이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바닥의 흙을 질척하게 적시고 있었다. 화련은 두려움을 숨긴 채 차가운 손으로 밧줄을 억세게 잡아당겼고 멍석이 스르륵 풀리며 그 안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백무의 처참한 몸뚱이가 마당 위로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백무는 얕은 숨만 몰아쉴 뿐 의식이 가물가물해 보였다. 찢겨나간 누더기 옷 사이로 흉터가 가득한 백무의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화련의 호흡이 물칠 듯 멈칫했다.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뒤덮인 그의 왼쪽 어깨뼈 아래쪽에는 그저 노비들이 매를 맞아 생긴 상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매우 정교하고도 기이한 모양의 화인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불에 달군 쇠로 찢어진 듯 선명한 용의 발톱 문양이었고 왕실의 호위무사나 비밀 조직의 최상위 계급에게만 극비리에 새겨진다는 표식과 너무나도 흡사해 보였다. 화련은 동공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다. 그 찰나의 순간 백무에 찢어진 가슴팍 안쪽에서 피해졌지 않은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며 흙바닥 위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옥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장지였다. 종이는 충격으로 인해 반쯤 펼쳐졌고 그 안에는 힘있고 수려한 필치로 쓰인 먹글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자문은커녕 낯놓고 기억자도 모를 것 같았던 무식한 사내종의 품에서 그토록 기품 넘치는 서찰이 튀어나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도끼 오른 기숙이었다. 저놈의 품에서 떨어진 저것이 무엇이냐? 당장 집어 오너라. 필시 저놈이 외부의 도적놈들과 내통하여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비밀 문서가 틀림없다. 기숙이 소리치며 종이를 향해 허겁지겁 손을 뻗는 순간 화련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몸을 던져 기숙보다 먼저 바닥에 엎드려 그 서찰을 거칠게 낚아챘다. 흙바닥에 무릎이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이를 가슴팍으로 꽉 끌어안으며 사나운 짐승처럼 눈을 부릅떴다. 어딜 함부로 더러운 손을 대려 하십니까? 이것은 저놈이 내 방에서 훔쳐간 나의 물건입니다. 화련이 악을 쓰며 물러서자 기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라. 아까는 치맛자락을 훔쳐갔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서찰까지 내 것이라 우길 작정이냐? 어디 떳떳하다면 당장 그 종이를 펼쳐 이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켜 보아라. 기숙의 다그침에 허씨 역시 승기를 잡은 듯 표독스러운 눈을 빛내며 다가왔고 화련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련의 품속에서 구겨진 서찰은 분명 단순한 시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까 찰나의 순간 스치듯 본 그 글씨는 조정의 기밀을 논하는 듯한 엄중한 문구였고 종이 끝자락에는 작게 찍힌 붉은 관인이 희미하게 보였었다. 만약 이 서찰의 내용이 허씨 모자에게 발각된다면 백무는 도둑질을 넘어 국가의 역적으로 몰려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고 그를 감싼 자신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화련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쥔 채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 거짓말을 필사적으로 짜내기 위해 뇌리를 쥐어짜야 했다. 이것은 내 사사로운 연서이옵니다. 화련의 입에서 튀어나온 폭탄 같은 선언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다. 쓰러져 있던 백무조차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몰래 흠모하는 분을 위해 밤을 새워 적어내려간 부끄러운 시문인데 저 발칙한 종놈이 며칠 전 내 방을 청소하다 훔쳐 달아난 것을 이제야 찾은 것입니다. 처녀의 은밀한 연설을 어찌 오라버니와 어머님 앞에서 까발리라 강요하시는 옅니까? 그녀의 뻔뻔하고도 절박한 연기에 허씨의 얼굴은 기가 막히다는 듯 일그러졌다. 명색이 사대부가의 규수가 사내에게 연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뼈대 있는 가문의 수치이거늘 그것을 이리도 당당하게 떠벌리다니 내년이 정녕 미친 것이로구나. 허씨가 분노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화련은 오히려 턱을 더 높이 치켜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내 방을 뒤져 이 서찰을 찾아냈다면 가문의 수치라며 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 하셨을 테니 차라리 미친년 소리를 듣더라도 내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뺏으려거든 내 시체를 밟고 가시지요.
미친 광기를 내뿜으며 독을 품은 뱀처럼 켈리를 튼 화련의 기세의 기숙은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평소의 화련이라면 아무리 악독하게 굴어도 결국 계모의 권위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지만 지금 눈앞에 그녀는 목숨을 내놓고 벼랑 끝에서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다. 횡령의 장부 이야기로 이미 치명타를 입은 허씨 역시 여기서 화련과 끝장 싸움을 벌였다간 대감이 돌아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서자 애써 분노를 사기며 차가운 숨을 내쉬었다. 좋다. 내년이 그토록 감싸고 도는 저 천한 종놈의 목숨줄은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 미루어 두마. 허나 곡간의 곡식을 축내고 기강을 흔든 죄는 결코 씻을 수 없으니 저놈을 당장 지하광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허씨의 날카로운 선고가 떨어지자 장정들은 짐짝처럼 백무를 들어올려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백무는 끌려가면서도 핏발선 눈동자로 끝까지 화련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그의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감정과 함께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백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마당을 가득 채우던 하인들도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리며 화련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바닥은 피범벅이었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백무의 목숨과도 같은 서찰이 구겨진 채 꽉 쥐어져 있었다. 거칠게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간신히 숨을 고르던 화련은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서찰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핏자국이 점점이 묻은 최고급 장지 위에는 아까 찰나에 보았던 붉은 관인이 너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양반의 서찰이 아니라 임금의 직인이 찍힌 비밀 암행의 명령서, 즉 마패와 함께 하사되는 만호패지였던 것이다. 종이에는 탐과 놀이의 횡포를 발본세권하라는 추상 같은 어명과 함께 비밀리의 신분을 감추고 조사를 수행할 암행어사 이연의 이름이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화련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충격 속에 입을 틀어막았고 매일 밤 자신이 밥을 챙겨주며 동정했던 그 비루한 짐승 같은 노비가 바로 왕의 칼자루를 쥔 암행어사라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짐승의 굴 같은 지하 광에 갇힌 채 어둠 속에 버려진 백무, 아니 암행어사 이연은 차가운 돌바닥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맨몸으로 뛰어들어 서찰을 가로채고 목숨을 건 거짓말을 내뱉던 그 교만하고 앙칼진 아가씨의 붉게 물든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상처투성이 손으로 자신의 찢어진 가슴팍을 더듬으며 이제 곧 휘몰아칠 피바람 속에서 그녀를 지켜내리라 다짐하듯 서늘하고도 뜨거운 결의를 다지고 있었. 숨막히는 정막이 내려앉은 화련의 처소안, 굳게 닫힌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한낮의 태양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무겁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피 묻은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만호패지의 차가운 촉감이 뼈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고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숨을 헐떡이며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낱 천한 노비인 줄로만 알았던 백무가 주상의 밀명을 받고 탐관오리를 벌하러 내려온 암행어사라니 그 거대한 진실이 그녀의 좁은 어깨를 짓누르며 숨통을 조여왔다. 만약 허씨 모자가 이 사실을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가문의 횡령을 덮기 위해 어사를 암살하는 대역죄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화련의 등줄기에서는 서늘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다시 품속 깊이 숨기려던 찰나 바깥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걸음들이 대청마루를 향해 몰려드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셨다. 어서 행랑채를 비우고 마중을 나오거라. 하인들의 호들갑스러운 외침에
화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예정보다 훨씬 일찍 당도한 아버지 윤대감의 귀환은 곧 피바람 부는 심판의 시간이 앞당겨졌음을 의미했다. 서둘러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피 묻은 치맛자락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굳게 닫혀있던 화련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끼 서린 눈을 번뜩이는 계모 허씨가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한 채 폭풍처럼 밀어 닥쳤다. 어딜 감히 방구석에 숨어 죄를 피하려 드느냐. 대감마님께서 당도하셨으니 당장 마당으로 기어나가 내년에 그 더러운 죄상을 낱낱이 고해야 할 것이다. 허씨는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화련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그녀의 손짓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화련의 양팔을 포박하듯 붙잡았다. 이거 놓지 못할까. 내 발로 걸어나갈 것이니 그 더러운 손을 치우란 말이다. 화련이 앙칼지게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지만 장정들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대청마루 앞마당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관복도 채 벗지 못한 윤대감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른 채 씩씩거리며 평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발밑에는 이미 지하광에서 끌려 나온 백무가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백무의 등은 모진 매질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 참혹한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굳게 감긴 두 눈과 창백한 입술은 당장이라도 숨이 패칠 듯 위태로워 보였다. 화련은 그 참혹한 광경에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틀어막으며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 무릎이 꿇린 채로 바들바들 떨리는 주먹을 치맛자락 속에 깊이 감추었다. 어찌된 변계란 말이냐.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안채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감히 천한 종놈이 곡간을 털고 정려의 방을 넘나들다니. 윤대감은 들고 있던 주장자를 바닥에 거칠게 내리치며 사자우를 터뜨렸고 그 진동에 마당에 엎드린 하인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켜며 납작 엎드렸다. 대감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허씨는 미리 준비해둔 치맛자락에 얼굴을 파묻고 거짓 눈물을 쥐어짜내며 처연한 목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이 미천한 소첩이 가문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여 이리 끔찍한 수치를 겪게 되었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저 요망한 것들이 어미의 눈을 속이고 밤마다 추잡한 짓을 벌인 것도 모자라 가문의 귀한 쌀마저 빼돌려 저들의 배를 불리어 싸웁니다. 허씨의 간악한 거짓말에 힘을 싣기 위해 기숙이 냉큼 나서며 피 묻은 붉은 비단 조각과 곡간에 인장이 찍힌 거대한 쌀자루를 윤대감의 눈앞에 보란듯이 들이밀었다. 아버님, 이 명백한 증자를 보시옵소서. 간밤에 곡간을 턴도둑의 흔적을 쫓다 저 백무놈의 처소에서 이 쌀자루를 발견하였고 그 곁에 떨어져 있던 비단 조각이 화련히 년에 치맛자락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싸웁니다. 이는 저 두 년놈이 은밀히 내통하여 가문의 재산을 축내고 아버님의 명예에 먹칠을 한지울 수 없는 대역죄이옵니다. 기숙의 핏대선 고발에 윤 대감의 눈동자는 충격과 분노로 거세게 흔들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련을 노려보았다. 화련아, 내 오라비의 말이 정녕 사실이더냐. 네가 정녕이 천한 노비놈과 삿된 정을 통하고 가문의 곡식을 도둑질하였단 말이냐. 윤대감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화련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었다. 아버님, 저들의 말은 모두 저를 몰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끔찍한 모함이옵니다. 저는 맹세코 저 사내와 어떤 사사로운 정을 나눈 적도 없으며 곡간의 쌀이 빈 것은 오히려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외부의 상당과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횡령한 것을 저 노비에게 덮어씌우려는 간악한 수작이옵니다. 화련의 피 맺힌 절규가 마당을 갈랐지만 이미 허씨 모자의 달콤한 독에 취한 대감의 귀에는 그저 코너에 몰린 죄인의 뻔뻔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입을 다물지 못할까. 명백한 증좌가 이리 널려 있거늘 어찌 하늘 같은 어미와 오라비를 모함하며
끝까지 발뺌을 한단 말이냐. 윤대감은 이성을 잃고 호통을 쳤고 허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대감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대감마님, 저 아이가 이미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어 어미인 저마저 물어뜯으려 하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가문의 수치가 온 장안에 퍼져 대감마님의 관직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니 당장 저 천한 종놈의 목을 베어 입을 막고 화련이는 사당에 가두어 가문의 기강을 바로 잡으시옵소서. 허씨의 잔혹한 제안은 화련과 백무를 영원히 매장하려는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기숙은 곁에 서 있던 백정 출신의 망나니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고 눈빛이 살벌한 하인은 시퍼렇게 날이 선 육중한 작두칼을 들고 피투성이가 된 백무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아버님, 어서 명을 내리시옵소서.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의 숨통을 끊어내야 가문의 더러운 오명을 피로 씻어낼 수 있사옵니다. 기숙의 광기 어린 재촉에 윤대감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체념한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치워라. 저 더러운 놈의 목을 쳐서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대감의 입에서 떨어진 비극적인 허락에 화련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멈춰버렸다. 시퍼런 칼날이 눈부신 햇살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이며 허공으로 높이 치켜 올려지는 순간 화련은 자신도 모르게 묶여있던 팔을 미친 듯이 비틀어 빼내고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안 됩니다. 그 칼을 멈추어라. 저 자를 죽이면 우리 가문은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화련은 치맛자락이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던져 피투성이가 된 백무의 등 위로 엎어졌고 내리쳐지던 칼날은 간발의 차이로 화련의 어깨선 곁을 스쳐 바닥의 흙을 깊게 파고들었다. 마당은 일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고 허씨와 기숙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렸다. 내년이 정녕 미쳤구나. 천한 사내종을 살리겠다고 제 아비 앞에서 목숨을 내던지다니. 끌어내라.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고 종놈의 목을 치란 말이다. 기숙의 악에 받쳐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에게 소리쳤고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화련의 팔다리를 붙잡고 거칠게 뜯어내려 했다. 놓아라, 놔. 저분은 단순한 노비가 아니다. 너희가 감히 누구의 목에 칼을 들이대려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화련이 악착같이 백무에 찢어진 누더기를 붙잡고 늘어지며 발악하는 동안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백무의 미세한 숨소리가 점차 무겁고 깊게 변해가고 있음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화련뿐이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백무의 피 묻은 뺨에 떨어져 내리는 순간 굳게 감겨있던 백무의 두 눈이 번쩍하고 떠졌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천한 노비의 짐승 같은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섭도록 서늘하고도 맹렬한 맹수의 안광이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거대한 기백이 그의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다. 장정들이 화련을 강제로 끌어내려던 찰나 백무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을 포박하고 있던 굵은 동아줄을 터질 듯한 근육의 힘으로 단숨에 끊어내버렸다. 투두둑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를 짓누르던 모든 굴레가 박살이 났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백무의 분노 어린 사자우가 윤대감 댁의 높은 담장을 뒤흔들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피투성이가 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계는 하늘을 찌를 듯 오만하고 당당하여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의 대리인 그 자체였다. 백무는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섰고 곁에서 경하게 차 주저앉은 화련을 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기숙은 밧줄을 끊고 일어난 백무의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이내 다시 작두칼을 빼앗아 들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 미친 종놈의 새끼가 요술을 부리는구나. 뭣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토막내어 개먹이로 던져 주어라. 기숙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백무는 품속에서 미리 감춰두었던 무언가를 꺼내어 태양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다. 눈부신 한낮의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색 장지, 그리고 그 위에 묵직하게 얹혀있는 은빛 마패가 모두의 시야를 압도하며 찬란하게 빛을 뿜어냈다. 암행어사 출도야, 백무. 아니 암행어사 이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추상 같은 호령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종소리였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대감 댁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소슬대문이 폭발하듯 쾅하고 부서지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사출도야, 어사출도야.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호루라기 소리와 역졸들의 함성이 평화롭던 마당을 순식간에 진압해버렸고 무기를 들고 있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칼을 치켜들고 달려들던 기숙은 눈앞에서 번쩍이는 마패와 몰려드는 역졸들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눈을 하얗게 뒤집으며 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허씨 역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바닥을 기며 덜덜 떨었고 방금 전까지 서슬퍼렀던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다. 관복을 입고 평상에 앉아있던 윤대감마저 자신의 집 마당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마패를 마주하고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며 평상에서 굴러떨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전라우도 암행어사 이연 주상의 명을 받들어 이 썩어빠진 가문의 더러운 죄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이연은 피투성이가 된 누더기를 걸친 채였지만 그의 오금은 맑고도 위엄있게 울려 퍼져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쥐고 흔들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허씨와 기숙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 그 서늘하고도 매서운 안광으로 놈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쏘아보았다. 네 이놈들, 감히 주상의 백성을 종으로 부리며 모진 고문을 가한 것도 모자라 관아의 상단과 결탁하여 국고를 축내고 가문의 재산을 사사로이 빼돌린 영모의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어사또 나리. 오해이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요망한 화련이가 꾸민 짓이옵니다. 소첩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허씨는 마지막까지 화련을 물고 늘어지며 처절하게 발악했지만 이허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변명을 듣고는 싸늘한 조소를 지으며 품에서 피 묻은 장부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툭 던졌다. 오해라. 이 장부는 내가 내 놈들의 뒤를 캐기 위해 로비로 위장하여 들어오기 전 이미 박상단의 행수에게서 압수한 비밀거래 장부이다. 여기에는 내년과 내 아들놈이 윤대감의 직인을 도용하여 빼돌린 쌀 5,000석과 뇌물들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거늘 아직도 새치혀를 놀릴 셈이냐. 그 장부는 화련이 몰래 조사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허씨 일당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증거였다. 장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자 허씨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풀려버렸고 기숙은 오줌을 지리며 이연의 발목을 부여잡고 살려달라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사또 나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연의 눈빛에는 한치의 자비도 깃들어 있지 않았다. 닥쳐라. 내 놈들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피눈물이 바다를 이룬다. 여봐라. 저 간악한 모자를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고 그들의 방을 샅샅이 뒤져 남은 작물들을 모조리 색출해내거라. 이연의 불같은 호령에 역졸들이 달려들어 허씨와 기숙을 짐승처럼 거칠게 묶어 끌어내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두 모자의 처절한 비명과 절망적인 곡소리만이 처참하게 울려 퍼졌다. 윤대감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참담한 표정으로 엎드려 통곡하며 가문의 파멸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흙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다른 노비들은
그제야 자신들을 억압하던 악마들이 심판받는 광경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지옥 같았던 안채의 기강은 단숨에 뒤집혀 정의의 심판대 위로 올려졌다. 소란이 잦아들고 악인들이 끌려나간 마당의 중심. 이연은 무거운 숨을 고르며 천천히 몸을 돌려등 뒤에서 덜덜 떨며 서 있는 화련을 바라보았다. 화련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맨발은 상처투성이에 두 뺨은 눈물 자국으로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연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규수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핏자국이 선명한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방금 전까지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지저대던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쥐었다. 아, 아가씨. 이연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어사또의 위엄이 아닌 며칠 밤낮을 굶주린 자신에게 따뜻한 쌀밥을 건네주었던 한 사내의 진심 어린 떨림이었다. 화련은 눈앞에 거대한 현실에 짓눌려 멍하니 이연을 올려다보았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다. 이연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축했다. 이제 다 끝났소.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실은 내가 모두 밝혀낼 것이니 이제 그 무거운 가시 갑옷을 벗고 편히 쉬시오. 이연의 낮고 다정한 속삭임이 화련의 귓가에 닿는 순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계모의 독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년 행세를 하며 속으로 삼켜야만 했던 수많은 억울함과 서러움이 일시에 둑이 터지듯 밀려왔다. 화련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이연의 피 묻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고 이연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토닥이며 묵묵히 그 무게를 견뎌내었다.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휩쓸고 간 대청마루. 앞마당에는 한낮의 따사로운 햇살만이 부서져 내렸고 잔혹했던 거짓의 시대가 저물고 찬란한 진실의 시간이 비로소 그 아름다운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겨울의 매서운 삭풍이 피비린내와 함께 휩쓸고 지나간 윤대감 댁의 와증 뜰에는 어느새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와 굳게 얼어붙었던 대지를 다정하게 녹여내고 있었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대청마루 앞마당의 참혹한 흔적들은 겨우내 내린 흰 눈과 포근한 봄비에 말끔히 씻겨 내려갔고 마당 한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매화나무에서는 흐드러진 꽃망울이 툭툭 터지며 향기로운 내음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참혹한 비명과 고통스러운 매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지난날의 지옥 같았던 풍경은 마치 한바탕의 지독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흩어졌다. 이제 그 자리에는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경쾌한 빗자루 소리와 평온한 웃음소리만이 따스한 햇살 아래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계모허 씨와 이보고라비 기숙이 끔찍한 탐욕의 대가로 옥살이를 하고 먼 북방의 변방으로 유배를 떠난 후 윤대감 댁에는 다시금 정당한 질서와 평화가 찾아왔다.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뻔했던 윤대감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통곡하며 뉘우쳤고 그동안 어미 잃은 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홀로 견뎌내야 했던 지독한 고통을 알게 된 후로는 매일같이 화련의 처소 앞을 서성이며 참회의 눈물을 삼켰. 가문의 모든 권리와 재산은 본래의 주인이었던 정녀 화련에게 온전히 되돌아왔으며 그녀를 옥죄던 무거운 족쇄와 억울한 누명은 암행어사 출도라는 거대한 폭풍과 함께 영원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화련은 더 이상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에 도끼 어린 붉은 연지를 짙게 칠하거나 날카로운 금비녀로 사람들의 심장을 찌를 듯한 위협적인 장신구를 몸에 두르지 않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로 입어야만 했던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오만함이라는 가시 돋친 갑옷을 미련 없이 훌렁 벗어 던진 그녀의 본 모습은 봄날의 아침 이슬처럼 맑고 투명하며 그 어떤 치장 없이도 눈이 부시도록 단아하고 고귀했다. 사나운 맹수처럼 사람들을 쥐잡듯 잡던 앙칼진 목소리 대신 그녀의 입술에서는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이 흘러나왔고 겁에 질려 그녀의 눈치만 보던 하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날이 제법 풀렸사오나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차가우니 겉옷을 든든히 여미시옵소서. 화련의 곁을 지키는 늙은 유모가 따뜻한 쌍화탕이 담긴 소반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자 화련은 창밖의 매화꽃을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고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네 유모. 자네도 밤낮으로 내 수발을 드느라 고생이 많으니 이 탕약은 자네가 먼저 한 모금 마시게나.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유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화려는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지난 겨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덜덜 떨며 무거운 쌀자루를 끌었던 자신의 작은 두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겨울밤의 처절한 기억은 이제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오직 단 한 사람,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앞을 막아서며 거대한 태산처럼 일어났던 그 사내의 서늘하고도 맹렬했던 눈빛만큼은 아직도 화련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도장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암행어사로서의 피 튀기는 임무를 마치고 역졸들과 함께 폭풍처럼 한양으로 떠나버린 이헌은 그날 이후로 단 한 통의 서찰조차 보내오지 않은 채 기나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화련은 혹여나 그가 조정의 복잡한 정쟁에 휘말려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천한 노비로 위장했던 지난날의 비루한 기억을 모두 잊고자 자신마저 지워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념에 잠겼다. 한편 천리박 척박한 북방의 유배지에서는 허씨와 기숙모자가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과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두르고 산의 진미를 탐하며 천한 노비들을 벌레 취급하던 두 사람은 이제 스스로가 가장 밑바닥의 벌레가 되어 매일같이 간수들의 잔혹한 매질과 동네 왈패들의 돌팔매질을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썩은 감자 한 알이라도 좋으니 제발 무언가 먹을 것을 좀 주시옵소서. 흙구덩이 속에서 피골이 상접한 기숙이 쉰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허씨 역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채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하인들의 피눈물을 끔찍한 인과응보로 돌려받고 있었다. 떵떵거리며 세상을 호령할 줄 알았던 악인들이 비참하고도 처절한 최후를 맞이한 것과 대조적으로 스스로 악녀를 자처하며 벼랑 끝에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려 했던 화련의 앞날에는 서서히 밝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화련의 숨겨진 목숨을 건 선행과 계모의 끔찍한 악행이 저작거리 백성들의 입을 타고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표독스러운 여인이라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고 담대한 여장부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았다. 윤대감의 저택 앞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안의 내로라 하는 명문대가에서 청운서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들어왔지만 화련은 그 어떤 화려한 혼담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화창하고 눈부신 봄날 오후 평화롭던 윤대감 댁의 육중한 소슬대문 밖에서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장엄하고도 거대한 행차가 당도하는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며 들려왔다. 주상의 어명을 받든 사헌부 대사헌 이연대감의 행차시오. 위풍당당한 길잡이의 우렁찬 외침에 온 집안 하인들이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뛰어나왔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며 화려하게 흉배가 수놓아진 관복을 붉게 차려입은 기골이 장대한 사내가 늠름한 자태로 저택 마당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멍석마리를 당하던 노비 백무의 허울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이연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곧고 찬란하게 빛나는 조정의 중신으로서 자신이 피를 흘렸던 그 땅에 다시금 발을 내디딘 것이다. 소식을 듣고 관복도 챙겨 입지 못한 채 버선발로 달려나온 윤대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고 하인들 역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위대한 어사또의 귀환에 벅찬 경이로움을 표했다.
이현은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를 지으며 윤대감의 굽은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그의 깊은 시선은 곧장 대청마루 기둥 뒤에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며 굳어버린 한 여인을 향해 뻗어나갔다. 연분홍빛 고운 명주, 치마를 입고 탐스러운 흑발에 소박한 은비녀 하나만을 꽂은 화려는 쏟아지는 봄날의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이연의 늠름한 모습을 마주하고는 호흡이 비해진 듯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연은 곁에 도열한 수아들을 손짓으로 가볍게 물리고 오직 단 한 사람만을 향해 묵직하고도 다정한 발걸음을 옮겨 화련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 피비린내 나던 마당에서의 끔찍한 공포 대신 흐드러지게 핀 매와 향기와 봄날의 따스한 설렘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이현이 먼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막을 깨뜨렸다. 그간 기체 평안하셨소, 아가씨. 아니, 이제는 내 험난했던 목숨을 구해주신 평생의 은인이시자 내가 유일하게 품은 정인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지. 이연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화련의 귓가에 다정하게 울려 퍼지자 화련은 그토록 꾹 참고 있던 투명한 눈물을 투둑 떨구며 애써 장난스럽고 뾰족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천한 사내종인 줄로만 알았던 분이 어찌 이리도 고귀한 대감마님이 되시어 나타나셨단 말입니까? 혹여나 저의 오만방자했던 지난날의 채찍질과 독설들을 벌하시러 온 것이라면 이 마당에 꿇어앉아 달게 받겠사옵니다. 화련의 뼈 있는 농담에 이현은 호탕하고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매듭이 지어진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하얗고 가녀린 두 손 위에 살포시 얹어 주었다. 벌을 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지난 겨울 칠흑 같은 밤에 내가 훔쳐먹었던 귀한 쌀을 갚으러 온 것이요. 나를 위해 찢어진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험한 밤길을 걸어 생명줄을 이어주었던 그 고귀한 쌀 한 줌의 은혜를 내 어찌 짐승처럼 잊고 살 수 있겠소. 화련히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쌀알 대신 영롱하게 빛나는 최고급 진주알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영롱하고 순백의 빛깔은 마치 그녀가 어두운 헛간에서 백무의 상처를 보며 남몰래 흘렸던 고결한 눈물방울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비록 이 하찮은 구슬들이 당신이 피 흘리며 내어준 생명의 무게를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나의 남은 모든 생을 바쳐 당신의 다친 심장을 위로하고 여생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으로 그 깊은 빚을 갚고자 하오.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겠소. 이연의 진심 어린 청혼에 화련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진주 주머니를 가슴 깊이 품어 안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연의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대감께서 정녕 저 같은 미친년의 오명을 뒤집어 쓴 표독스러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실 작정이십니까? 장안의 사람들이 아직도 저의 과거를 두고 흉을 볼지도 모르는데 대감의 그 높고 찬란한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면 어찌 감당하시려 합니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오랜 상처를 드러내며 주저하듯 묻자 이현은 망설임 없이 크고 따뜻한 손을 뻗어 화련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내 주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가시만 보고 장미를 욕하지만 나는 그 날카로운 가시 속에 감춰진 가장 붉고 순수하며 뜨거운 꽃잎을 엿본 유일한 사내요. 내 눈에 당신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용기 있는 여인이니 천하의 그 누구도 감히 내 정인을 함부로 욕보일 수는 없을 것이요. 이현의 단호하고도 다정한 고백에 화련은 어깨를 떨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이현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품속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당신의 그 표독스러운 연기와 희생 덕분에 내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소. 나를 향해 퍼붓던 차가운 독설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당신의 여린 심장 소리를 나는 매일 밤 듣고 있었소. 이제는 억지로 강해질 필요 없소. 당신이 흘려야 할 눈물은 내가 모두 막아낼 것이니 며칠 후
윤대감댁은 장안에서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혼례식의 주인공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잔치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붉은 화롯을 입고 화려한 족두리를 쓴 화련의 자태는 하늘에서 막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짙은 남색의 사무관대를 갖춰 입은 이연의 늠름한 모습은 모든 사내들의 흠모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모진 시련과 피바람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혼례식에는 양반과 평민, 그리고 노비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술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화려는 과거 자신에게 억눌려 억울하게 고통받던 하인들에게 손수 빚은 맑은 술과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지난날의 허물을 눈물로 씻어내고 새로운 자비와 덕을 베푸는 진정한 안주인으로 거듭남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잔치판 한 구석에서 흥겹게 어깨춤을 추던 늙은 노비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주름진 입가에 넉넉한 웃음을 띠며 젊은 하인들에게 넌지시 속삭였다. 세상만사 참으로 알 수 없는 기이한 노릇이지 않느냐.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고 점잔 빼던 마님과 도련님은 욕심에 눈이 멀어 짐승의 탈을 쓴 악마였으니 말이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도끼를 품어 우리를 벌벌 떨게 했던 화련 아가씨는 사실 누구보다 따뜻하고 희생적인 심장을 가진 보살이었지. 게다가 헛간 구석에서 쥐 죽은 듯 엎드려 매를 맞던 천한 백무놈이 세상을 뒤집고 악당을 벌하는 암행어사 대감마님이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하늘의 크나큰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늙은 노비의 뼈 있는 말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보이지 않는 인과응보의 엄중한 섭리와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된 마음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한 신혼방의 고요한 밤, 은은하게 타오르는 화촉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상처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영원한 맹세를 나누고 있었다. 이현은 무거운 쌀자루를 끄느라 찢어지고 상처났던 화련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고, 화련은 이현의 넓은 등에 훈장처럼 남은 끔찍한 채찍 흉터들을 자신의 따뜻한 온기로 다정하게 품어 안았다. 모진 비바람과 살을 에이는 잔혹한 겨울의 추위를 맨몸으로 껴안고 견뎌낸 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봄날이 그들의 방안을 따스하게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분이나 흉측하게 덮어쓴 거짓된 위장에 속지 않고 오직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과 상처 입은 진실한 영혼을 꿰뚫어 보았던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 그것은 거짓과 탐욕, 그리고 얄팍한 편견이 판치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흙을 뚫고 피어난 영원히 지지 않는 한 송이 고결한 연꽃처럼 굳건하게 피어났다. 오만방자했던 양반과 규수와 천하디천한 사내종의 위태로운 밤의 미래로 시작된 이 기막힌 이야기는 훗날 장안의 이야기꾼들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선 팔도 강산 방방곡곡에 전해지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제 배를 불리려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 끔찍한 구덩이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반면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오해 속에서도 잃지 않고 묵묵히 지켜낸 굳건한 선의와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캄캄한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상을 받게 된다는 흔들림 없는 인과의 이치가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흩어졌던 조각난 진실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완벽하고도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고, 따사롭고 온화한 봄바람만이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을 축복하듯 영원토록 다정하게 불어오고 있었다.